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어의 변천, 중세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이후에 이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는 이렇다 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따로 정리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기해야 될 공책을 좀 마련해 두고 있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책 준비해 두고요. 적을 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적은 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필기한 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정리지 빈칸도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정리를 잘 해놔야 그 빈칸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필기를 잘 해야 될 거라는 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시대 구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세 국어가 이제 어떤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자,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국어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국어의 시대 구분. 자, 공채권에서 지금 필기하고 있습니까? 네, 필기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습니다. 네, 자, 줄을 좀 하나 긋고, 그래요.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쪼개봐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다섯 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앞부분이 이제 고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가 중세, 그 다음에가 근대, 그 다음이 이제 현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세는 또 이제 전기 중세랑 후기 중세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기 중세랑 후기 중세를 나누는 이제 기준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이 되겠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전과 그 이후를 이전의 전기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가 이제 후기가 되겠죠. 훈민정음 창제. 이게 15세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고대를 언제까지를 고대라고 하냐면 이제 고려 건국 이전을 이제 고대라고 하죠. 세기로 치면 10세기 정도가 되겠네요. 네. 발음에 유의하고요. 자, 그다음에 중세는 그러면 언제냐면 이제 고려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 16세기 말까지를 이제 중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16세기 말이죠. 임진왜란까지를 이제 중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대는 언제냐? 임진왜란서부터 이제 개화기 때까지 19세기 말이 되겠네요. 19세기 말. 요때까지를 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화기 이후를 이제 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국어를 시대 구분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중세 부분인 거죠. 네. 고려 건국 이후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10세기서부터 16세기 말까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요 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중세국어 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국어의 시대 구분은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자, 본격적으로 그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분량이 좀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해야 될 거를 좀 잘 준비를 해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갑시다. 중세 국어 특징. 자, 중세 국어 특징. 자,
뭘 중심으로 좀 볼 거냐면 현대국어와 와의 그 차이점을 좀 중심으로 볼 겁니다. 현대국어와는 이제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위주로 좀 같이 볼 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 교재에 실려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본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는 중세국어 특징 위주로 좀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해 주는 요 중세국어 특징이 중세국어의 모든 특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이제 많아질 겁니다, 내용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거 위주로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분량이 만만치는 않아요. 네. 자, 정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꼭 선생님이 이제 필기할 때 같이 필기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따가 물론 필기한 거를 검사하기도 할 거고, 제가 그냥 그 정리하는 거를 눈으로만 보는 거는 여러분들 머리에 그렇게 남지 않아요. 그냥 다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접 손으로 써보고 해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조금이라도 더 생기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필기를 해 나가면서 수업을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먼저 이제 표기 부분에서 먼저 중세국어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 중세국어 때는 세로 쓰기를 했어요. 이 세로 쓰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쓰죠. 근데 이제 중세국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세로를 써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중세국어 때는 이제 세로 쓰기를 했다. 세로 쓰기.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만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갔다는 얘기죠. 왜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요 차이가 있었다. 그 중세 때는 이렇게 세로 쓰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이때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이제 연철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어적기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어적기 먼저 연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깊은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깊다의 여간 깊 다음에 이제 조사 은이 붙었을 때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깊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표기 방식이 이제 이어적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앞 음절의 종성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났을 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그런 표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음도 되겠죠. 연음이라는 게 뭐야? 앞에 있는 그 받침이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바로 그냥 그 빈 초성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어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앞 음절에 자 종성 다음에 여기서는 그 피읍이 되겠죠. 이 다음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형식 형태소가 뭐였죠? 네,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형태소를 얘기를 하죠. 뭐 조사나 어미나 접사나 뭐 이런 애들을 이제 형식 형태소로 얘기하죠. 여기서 은이 이제 조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죠. 그래서 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 이게 이제 이어적기 연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이게 앞에 있는 그 받침 피읍이 뒤에 있는 그 빈자리 초성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철을 좀 한번 봅시다. 끊어적기. 끊어적기. 얘를 분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분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예를 그냥 같은 걸로 해볼게요. 자, 깊다여간 깊 다음에 자 조사 은이 왔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깊은. 자,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 음절의 종성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게 되죠.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어요. 이 방식이 이제 끊어적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15세기 때에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어적기가 더 널리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끊어적기가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두 표기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디귿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아예 하고 갑시다. 자, 15세기 때는 이어적기가 널리 사용됐었어요. 이어적기가 더 많이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널리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에다가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끊어적기가 더 확대가 됐어요. 끊어적기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표기가 혼용이 되게 돼요. 두 표기가 혼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 이때는 이제 붙여쓰기가 사용됐어요. 붙여쓰기. 붙여쓰기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는 중세국어 때는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띄어쓰기가 사용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띄어쓰기가 사용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세국어 때는 띄어쓰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죠. 표기에서의 특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국적운식 표기인데, 동국적운식 표기. 아마 이제 생소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 좀 해봅시다. 이 동국정음식 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세종 당시 때, 세종대왕 때 그 한자음을, 이때는 그 한자도 많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본래 발음에 가깝도록 고친 거, 이거를 이제 정음식 이렇게 얘기해요. 동국정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요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세종 당시 세종대왕 때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고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 한자음과는 거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한자음이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현실 한자음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한자음과는 음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한자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었겠죠. 실제 한자음과는 거리가 머니까 이거를 오래도록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종 이후에는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세종 이후에 1485년경에 소멸하게 돼요.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동국정음식 표기의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표기 규칙. 이 동국정음식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어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뭐 음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최대한 표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여린 히읗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그 현실에서 사용하는 한자음과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한자음이고 오래도록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멸됐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자, 니은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마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네. 제가 원하는 게 요거 오케이. 자, 자 니은 해가지고 이어서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니은. 자, 요 동국정음식 표기에서의 규칙,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추어서 표기했어요. 음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의 단위죠. 네.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음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자, 초성, 중성, 그다음에 종성, 요거를 다 갖추어서 표기 하는 게 이제 규칙이었어요. 왜 우리는 그 사실 중성 하나만 있어도 지금은 현대국어는 물론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음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하나만 있어도 뭐 음절을 이룰 수 있죠.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의 단위니까. 근데 이제 동국정음식 표기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 그냥 모두 다 갖추어서 그냥 표기를 해서 돼요. 우리도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초성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음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 초성이 있는 이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음가가 없는 거죠.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죠. 네,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동국정음식 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서 표기를 해서 됐습니다. 이거는 현대국어처럼 그 초성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받침이 없는 글자에는 이때는 그 종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 또는 순경음, 미음 이런 것들을 받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종성이 되는 거죠.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형식 초성이 있다면 이 동국정음식 표기에는 이제 형식 종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형식을 좀 갖추어서 표기하기 위해서 음가가 없는 그냥 이응이나 미음, 순경음, 미음을 받쳐 적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받침이 없는 글자는 자, 종성에 음가가 없는,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나 순경음 미음을 받쳐 적었어요. 이런 표기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형식 초성이죠. 그러니까 형식 종성이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쳐 적는 그런 종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좀 들어서 봅시다. 어떤 예가 좀 있을 수 있냐면 요게 되겠네요. 요거 이렇게 뭐 어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제.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오늘 내일 어제 할 때 그 어제가 아니라 그 임금이 직접 쓴 글을 이제 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기하냐면 그 동국정의식 표기로 대로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엉쟁이 이런 식으로 요 음가가 없는 요 형식 종성을 받쳐 적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표기랑 관련된 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자나 이제 의문과 관련된 중세국어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의문과 관련된 중세국어 특징을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정리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하면서 따라와야 될 겁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는 너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필기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더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 또 2학기 시험 대비 때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따로 또 그때 가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정리를 해 놓으세요. 다 시험 대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걸 좀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문자 의문과 관련된 특징은 이제 팔종성법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팔종성법이 사용이 됐다. 네. 사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때는 요 팔종성법이 아니었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때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때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초성을 그냥 그대로 다시 썼었어요. 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썼었습니다. 이게 종성부용 초성인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 때는 계속 종성부용 초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뒤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부터는 해례본에서는 어떤 게 이제 나타나냐면 팔종성법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팔종성법이 뭐냐면 종성에 8개의 종성자만 쓴다는 얘기예요. 요 8자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종성에
그러니까 모든 그 초성 글자를 그냥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종성에 요 8자만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8자냐면 요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오, 그 다음에 옛 이음. 요렇게 8자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8자만 썼다. 아까 그 동국정식 표기에서 사용된 그 종성 있는 이응은 그냥 형식 종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8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팔종성법의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뒤에 볼 뭐냐, 잠시만요. 뒤에 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사맞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사맞다, 맞다. 요게 이제 맞다 이렇게 시옷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에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치읍 받침으로 한 게 이제 종성부용 초성에 해당되는 예죠. 종성부용 초성. 그러니까 초성에 사용하는 치읓을 그냥 받침 종성으로도 사용했다는 얘기 그대로. 그런데 이제 팔종성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대로 치읓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 8글자 안에서 있는 걸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시읒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의 팔종성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팔종성법.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봤을 때에도 요 팔종성법에 해당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팔종성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 특징.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우리가 아까 봤던 순경은 비읍, 뭐 순경은 묘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디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린 히읗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문들이 사용이 됐었다. 자, 물론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죠. 네. 자, 그래서 뭐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문들이 존재했었다, 사용됐었다, 요 정도 정리하고 가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특징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두자음군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두자음군. 자, 자음군이 사용이 됐었다. 어두자음군이 뭐냐면 그 어두가 뭐예요? 초성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의 초성. 음절의 초성에 자음 무리가 사용이 됐다. 요 얘기입니다. 사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다루려면 병서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정리하는 김에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병서부터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병서. 자, 병서가 뭐냐면 그 초성이나 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을 얘기를 해요. 초성이나 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이 병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병서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로 나눠져요. 자,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로 나눠집니다. 각자 병서는 뭐냐면 서로 같은 자음이 가로로 나란히 써지는 그런 표기 방법이에요. 서로 같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 이게 각자 병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쌍기역, 오늘날에 해당되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오늘날로 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쌍시옷, 쌍지읒, 뭐 쌍히읗, 뭐 이런 것들. 좀 특이한 점은 뭐예요? 그 오늘날에는 이런 쌍히읗의 이런 형태는 없죠. 네,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합용병서를 좀 보면 합용병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 요게 이제 합용병서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뭐 비읍 지읒, 뭐 시옷 기역, 뭐 시옷 디귿, 뭐 시옷 비읍, 그다음에 뭐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얘네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분류도 가능해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읍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비읍계 합연병서, 얘는 시옷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시옷계 합연병서, 얘는 비읍 시옷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비읍 시옷계 합연병서, 뭐 이렇게도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두자원군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어두자원군은 요 합연병사와 이제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죠. 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두자원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두자원군은 뭐냐? 음절 초성에 오는 이 둘 이상의 자음 연속체. 그러니까 음절 초성에 오는 합음병서를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음절 초성에 오는 둘 이상의 자음 연속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이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17세기쯤에 이제 된소리로 변해요. 이 어두자음군이. 선생님 각자 병서가 된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이 각자 병서들은 오늘날에 그냥 일반적인 예사소리로 이제 발음이 되고, 요 합용병사가 오늘날에 된소리로 남아있어요. 좀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이게 후에 이제 17세기 때에 되면 17세기쯤에 돼서 근대쯤 돼서 된소리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된소리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의 이 어두자음군들이 현대는 그 된소리로 바뀌어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뜨들, 뜨들. 얘는 현대국어로 치면 이렇게 남아 있죠. 뜻을 이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숨에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스메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된소리로 바뀌어서 남아 있죠. 그래서 요것도 어두자음군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음운 특징. 네 번째. 단모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단모음. 단모음.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와는 좀 다른 체계를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중세국어 때의 단모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아래야, 그 다음에 아, 오, 뭐, 으, 어, 우, 이. 이렇게 총 몇 개예요? 네, 7개였어요. 7개.
7개의 단모음 체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현대국어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이에의 위, 왜. 여러분 단모음 체계표 다 외우고 있나요?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 우, 오 해서 총 몇 개예요? 지금 현대국어에는 10개죠, 10개. 그래서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표와 다른 단모음 체계표, 다른 단모음 체계를 갖고 있었다. 중세국어 때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요 아래하랑 요 에의 위외 얘네들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중세국어 때 있었던 요 아래하라고 하는 단모음이 없어지고 요 중세국어 때는 없었던 요 에의 위외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로 들어오게 됐죠. 요 사실상 에의 위외는 왜 그 중세국어 때 단모음 체계표에 없었냐면 중세국어 때는 얘네들이 이제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어요. 이중으로 발음되는 모음. 그 반모음과 이제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발음되어야 되는 그 이중모음에 있었기 때문에 중세 때는 단모음 체계표에 얘네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 근대국어 단모음 체계표 체계까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중세 때 단모음 체계랑 현대국어 때 단모음 체계를 여러분들 비교해서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그것도 현대국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놓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특징으로 갑시다. 여기 뒤에 이어서 할게요. 5번째 의문 특징. 자, 이때 중세국어 때는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적용이 됐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적용이 됐었다. 모음 조화가 뭐냐면 그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이게 모음 조화이죠. 양성모음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현대국어에도 있잖아요. 뭐 아, 오, 뭐 이런 애들. 음성모음은 뭐예요? 어, 우 이런 애들. 양성모음은 비교적 가볍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모음을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음성모음은 그 반대죠. 무겁고 약간 어두운 느낌을 주는 그런 모음을 음성모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양성모음은 모음조화가 뭐냐면 양성모음은 그러니까 양성모음이 뭐가 있어요? 뭐 이때는 아래야도 이제 양성모음이었어요. 아래야, 뭐 아, 뭐 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양성모음끼리 그리고 음성모음이 어떤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 어나 뭐 우나 뭐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자,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이게 이제 모음 조화인데, 중세국어 때 모음 조화는 현대국어보다 더 넓게 규칙적으로 적용됐어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보다 더 넓게 규칙적으로 적용되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언제서부터 이제 좀 파괴가 되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요 중세국어에 비해서 모음조화가 이제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서부터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지냐면 16세기 말에 아레아가 없어져요. 우리 지금 아레아 사용하지 않잖아요. 16세기 말에 이제 아레아가 사라지면서 소실되면서 이게 좀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 시작해요. 왜요? 아레아가 양성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성모음에 있었던 그 아레아가 빠지면서 이제 균형이 이제 안 맞게 된 거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균형이 안 맞게 되면서 이게 엄밀하게 이제 잘 주치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16세기 말에 아레아가 소실되면서 아레아의 소실로 문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아예 파괴됐다. 그 모음 조화가 아예 파괴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잘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는 잘 지켜지지 않죠. 자, 그러면은 중세국어 때 잘 지켜졌던 예를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잘 지켜졌는지. 아까 봤던 건데 예로 또 수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쓰다의 어간 스 다음에 이제 명사형 어미 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부사격 조사 이제 A가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여기 우 다음에 뭐가 왔어요? 우가 뭐예요? 음성 모음이거든요. 이 음성 모음 다음에 조사가 뭐가 왔다? 애가 왔어요. 이 애도 음성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조사가 사용이 돼도 앞에 어떤 그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그 조사도 음성 모음인 거 양성 모음인 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바람에 이것도 바람에 이렇게 얘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바람에 해당되는 체온 뒤에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가 아래야 양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온다? 양성 모음인 부사격 조사 A가 왔어요. 이렇게 중세 때는 조사가 하나가 붙어도 앞에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 형태가 있었을 정도로 다른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그 조사가 같이 맞춰서 조사가 사용됐을 정도로 모음조가 아주 엄격하게 잘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음조화 때는 중세국어 때는 모음조가 아주 엄격하게 잘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국어로 오면서 파괴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6번째 성조하고 이제 방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조와 방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세 때는 있었는데 현대국어에 있는 거, 또는 이제 현대국어에 있는데 중세국어 때는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자주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조 방점도 당연히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먼저 성조부터 한번 볼까요? 성조. 이 성조가 뭐냐면 중세 때는 이제 소리의 높낮이로 의미를 변별하는 게 있었어요.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게 뭐예요? 음운이죠. 우리 현대국어 근데 이제 그 음운 중에서도 자음 모음처럼 이렇게 분절이 되지 않는 음운을 우리가 비분절 음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현대국어에는 어떤 비분절 음운이 있죠? 소리의 길이, 장단과 그 다음에 이제 억양이 이제 비분절 음운으로 있죠. 이제 중세국어 때는 요 성조도 소리의 높낮이도 이제 비분절 음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국어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현대에도 국어에는 없지만 중국어에 이제 소리의 높낮이로 의미를 변별하는 이제 성조가 있죠. 비분절 음운으로.
이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성조 개념에 대해서. 성조는 이제 소리의 높낮이로 의미를 변별하는 뭐였다. 그러니까 비분절 의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분절 의문. 네. 당연히 이제 현대 국어에는 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걸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차이점으로. 이게 어디에는 있다 근데? 현대에도 이제 중국어에는 있죠. 중국어는 이제 소리 높낮이로 막 의미를 변별해요. 얘가 언제 이제 소멸이 되냐면 얘가 16세기 말쯤에 소멸돼요. 16세기 말쯤에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 국어에도 없게 되죠.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조가. 성조가 이제 3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3개로 사실 이제 4개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3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평성, 거성, 상성. 자, 이렇게 이제 3개의 성조가 있었는데 평성은 뭐냐면 이제 낮은 소리였어요. 낮은 소리를 평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이한 소리, 평범한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거성은 뭐예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 높은 소리를 거성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상성은 뭐냐? 상성은 뭐냐면 이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이제 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건 이제 상성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니까 다른 평성이나 거성에 비해서 소리 길이가 좀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대부분 현대 국어에 뭘로 남아 있어요? 네, 비분절 의문인 그 장음 긴 소리 있죠. 긴 소리로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 상성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둘 다 이제 표현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평성이나 거성에 비해서 소리가 길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 현대 국어의 긴 소리 장음으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대부분 현대 국어에 긴 소리로 긴 소리 장음으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방점. 그럼 이 방점은 뭐냐면 점을 글자 왼편에 찍어가지고 이 성조를 표시했던 게 이제 방점이에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점을 글자 왼편에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던 것이 방점이 되겠습니다. 평성에는 그러니까 낮은 소리에는 방점을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0개, 빵개를 찍었고, 거성에는 높은 소리에는 1개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상성에는 2개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있었으면, 단어가 있었으면, 나에는 방점이 없어요. 랏에는 방점이 하나 있고 말에는 방점이 2개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얘는 평성이 되는 거고, 랏은 거성이 되는 거고, 말은 상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방점을 찍어서 이제 성조를 표시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되겠죠. 랏, 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됐다는 얘기죠. 네. 자, 이어서 7번째, 세 번째로 넘어야 되겠네. 세 번째, 문법적인 그 중세국어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네, 문법적인 중세국어의 특징을, 문법에서의 중세국어 특징을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주격조사가 있었어요. 주격조사. 주격조사랑 관련해서 이제 그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좀 볼 건데, 중세국어 때는 주격조사 2가 있었어요. 2. 그 현대국어에는 이제 주격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이가가 있죠. 여기에 뭐 그 높임을 나타내는 깨까지, 깨서까지, 이가 깨서 이렇게가 있죠. 근데 이제 중세국어 때는 현대국어에 있는 그 가가 없어요. 주격조사 가가 없습니다. 뭐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주격조사가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요 이가 있었고, 현대국어에도 있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그 초성에 있는 이응이 없는 이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사용됐냐면, 요 이 같은 경우는 자음 뒤에 사용이 됐고, 요 그냥 초성 이응이 없는 이 같은 경우는 이 외의 모음 뒤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말싸미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 뒤에 이제 주격조사 이가 붙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초성 이응이 없는 이 주격조사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됐었냐면 이렇게 사용됐었어요. 배. 요게 히읗이 아니라 여린 히읗이에요. 요게 이렇게 할배. 얘가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 뒤에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붙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할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할바가 할 때 그 이가 되겠습니다. 주격조사 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국어에 해당되는 주격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현대국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고 있어야 돼요. 정리해놓고. 자, 이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랑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목적격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중세국어 특징을 좀 봅시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목적격 조사가 있었냐면, 을과 요 그 아래가 사용된 을이 있었어요. 네. 얘네 둘은 어떻게 구분이 된 거냐면, 뭘 기준으로 구분이 된 거냐면,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모음 조화를 기준으로 이 둘로 나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음성 모음일 때는 요 의가 사용되어 있는 을 이었던 거고, 요 아래가 사용된 건 이제 앞에가 양성 모음일 때 사용됐던 예죠. 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뜨들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가 뭐예요? 앞에가 이제 음성 모음이니까 요 뒤에도 뭐가 음성 모음이 사용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거, 그럼 양성 모음이 해당되는 거, 이렇게 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앞에가 양성 모음이니까 얘 뒤에도 양성 모음, 이런 식으로 맞춰서 목적격 조사가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아래가 사용된 그 목적격 조사를 제외하면은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와 같죠. 네. 그래서 요렇게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정리를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그냥 여기다가 정리합시다. 맞아. 자, 세 번째 이제 명사형 어미랑 관련된 것도 좀 정리를 할 건데, 명사형 전성 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미음이라든지 기가 있죠. 그러니까 먹음 또는 먹기 할 때 그 음과 미음과 기 얘네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주로 음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랑은 조금 이제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죠. 정리를 해봅시다. 주로 옴과 이런 형태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현대 국어의 미음의 형태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요 옴과 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모음조화였죠. 모음조화. 당연히 그 옴은 앞에가 양성일 때 사용이 됐겠고,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음성일 때 사용이 됐겠죠.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게 되겠네요. 수매. 얘를 형태에서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쓰다여가 쓰 뒤에 명사형 어미 붙고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애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사용된 거예요? 네,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된 거죠. 요 같은 경우도 왜 앞에가 음성 으로 끝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성 모음을 갖고 있는 명사형 어미인 음이 사용된 거죠. 만약에 앞에가 양성 모음이었으면 옴이 사용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문법적인 특징도 다 본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미적인 그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추가를 좀 해서, 자, 네 번째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중세국어 특징을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리다 라고 하는 이제 어휘를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중세 때 어떤 의미였냐면 어리석다는 의미였어요.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됩니까? 나이가 적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여쁘다. 어여쁘다 이렇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 예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중세 때는 달랐어요. 의미가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어요. 불쌍하다 또는 가엾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근대 이후에 아름답다, 뭐 예쁘다, 뭐 이런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게 되죠. 아름답다. 의미가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이동돼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의미였다는 거. 어리다는 그 현대처럼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는 의미였고, 어여쁘다는 현대에서의 그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하다, 가엾다, 뭐 이런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놓고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중세국어 때의 특징을 현대국어와 다른 점 위주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본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 특징 위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기를 잘 해놨나요? 이따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도 다 활용이 될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본문 주어져 있는 그 본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지금 정리한 요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